이어서 차분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차분 프라이버시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최근 들어서 많이 신문지상이라는 데서 프라이버시 관련된 중요한 이론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분 프라이버시 영어로는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고 부릅니다. 디퍼런셜을 차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차등 프라이버시, 어떤 데는 미분 프라이버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차분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이 가장 흔한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차분 프라이버시, 차분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좀 세분화된, 특히 요즘 많이 사용하는 지역 차분 프라이버시 LDP라고 부릅니다. Local Differential Privacy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분 프라이버시의 개념하고요. 우리가 차분 프라이버시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간단한 example, 그 다음에 LD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두 번째 파트에서 주로 많이 다뤘던 K 익명성, L 다양성, 혹은 T 클로즈니스, T 근접성, 이런 전통적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모델들을 우리가 보통 신택틱 프라이버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구문적 프라이버시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델들은 데이터가 어떠할 때, 그리고 어떤 공격자가 어떠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떤 게 되지 않도록 해라. 즉 모든 가정이 어떤 공격자가 어떤 수준의 배경지식을 갖고 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신테틱 프라이버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만족하도록 원본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좀 안전한 프라이버시 모델을 만족하는 새로운 데이터로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기존의 신테틱 프라이버시 모델들이 가정하는 환경입니다. 근데 이런 신테틱 프라이버시 모델들은 궁극적으로 이런 가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지닌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기본 가정들이 보통 릴레이셔널 데이터를 가정하고 있고, 각 데이터 레코드가 식별자 속성도 있고 준식별자 속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게 민감 속성이다, 혹은 매저 애트리뷰트다 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어디까지를 식별자라 볼지 혹은 준식별자라 볼지도 약간 애매할 수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 민감 속성과 준식별자 구분이 어렵습니다. 가령 체중, 몸무게라는 값이 있어요. 이를 준식별자로 볼 거냐, 아니면 민감 속성으로 볼 거냐. 체중, 몸무게 값도 민감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키, 몸무게, 혈액형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지 않느냐. 공격자가 배경 지식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떤 칼럼을 준식별자, 어떤 칼럼을 민감 속성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기존의 구문적인 프라이버시 모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한 다음에 풀어라,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적용이 난감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준식별자 속성만을 가지고 배경으로 만들려고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민감 속성의 일부, 부분적인 정보도 배경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어요. 성길동인데 어디 살고 있고 나이가 몇 살이고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병명이 궁금해요. 병명이 민감 속성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이 어디선가 암에 걸렸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암 중에서 무슨 암이냐만 궁금한 거죠. 그러면 동길동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위염이고 어떤 사람은 폐렴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 골절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간암이에요. 그럼 아마도 이 사람이겠죠. 어디선가 내가 암에 걸렸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면, 즉 배경 지식으로 QI, 준식별자만 가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모든 값도 다 일부분의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기존의 프라이버시 모델, 구문적 프라이버시 모델들은 태생적으로 이런 가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벗어나게 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정하느냐 하면, 예, 내가 어떤 데이터셋에서 어떤 데이터셋이 가령 뭐 100명 혹은 1000명에 대한 데이터다 라고 하면, 그 중에 딱 한 사람, 내가 좀 공격하고 싶은, 내가 알아내고 싶은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남은 그 나머지 한 사람, 내가 알아보고 싶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캐낼 수 없어야 한다 라는 게 신택틱 프라이버시, 구문적 프라이버시에 반대되는 신택틱 프라이버시 모델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 평균이 얼마고 각 구간별로 몇 명씩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계를 만들 수 있죠. 이런 통계 데이터에서조차도 어떤 공격자가, 가령 그 공격자가 전체 데이터 레코드 중에서 하나 뺀, 전체가 n개인데 거기서 하나 뺀 n-1개에 대해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1학년 1년 학생들의 몸무게 평균이 57kg다 라는 통계 값이 있는데, 내가 n-1명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몸무게 값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나머지 한 명의 몸무게 값을 알 수 있죠, 이 평균으로부터. 즉, 이게 비록 개인 그 낮게 마이크로 데이터, 개인들에 대한 낮게 데이터가 아니어도 통계값 형태로 떨어진 데이터일지라도, 내가 만일 n-1명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으면 이 값으로부터 나머지 한 사람의 값을 유추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신택틱 프라이버시가 아닌 시멘틱 프라이버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에 대한 태생 배경입니다. 그래서 시멘틱 프라이버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시멘틱 프라이버시 모델이라 부릅니다. 이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을 처음 만드신 분이 신시아 드웍이라는 분이에요. 분인데 한 15년 가까이 됐죠. 이분은 수학자입니다. 집안 대대로 수학자 가문이에요. 수학자인데 지금 현재 하버드의 전산학과에 있어요. CSA 교수로 있고요. 이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만든 이후에 하버드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업적으로 가셨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차분 프라이버시가 기본으로 가정하는 환경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KLT 같은 신택틱 프라이버시 모델들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이 프라이버시 모델에 맞춰서 가공, 변형해서 릴리스하는 거, 뭐 이런 형태를 주로 가정했었는데, 이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바깥으로 릴리스하는 환경을 주로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뭘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질의를 날립니다, 쿼리를. 그럼 쿼리에 대한 답을 해요, 그죠? 이 답을 내주는 과정에서, 이 답 속에서, 이 답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무슨 값을 갖고 있는지 공격자를 가정합니다. 캐낼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예요. 즉, 어떤 답을 볼 때 주로 통계 형태의 값이 주로 많습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럼 질의 결과로부터 특정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가정하고 나온 이론이 차분 프라이버시 개념입니다.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예요. 즉, 어떤 통계 결과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차분 프라이버시 모델이 지니는 이상점입니다. 자, 한번 이 차분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테크니컬하게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분 프라이버시를 설명할 때 네이버링 데이터베이스, 인접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요. 우리가 앞서서 총 100명의 학생에 대한 몸무게 통계치인데, 만약 어떤 공격자가 한 명을 뺀 나머지 99명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가정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네이버링 데이터베이스예요. 즉,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거의 인접 데이터베이스, 네이버링 데이터베이스가 D'이 있어요. 이 D'이 뭐냐면, 원래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사람 하나의 레코드가 더 추가된, 혹은 하나의 레코드가 빠진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인접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즉 인접 데이터베이스를 알고 있는 어떤 적군, 위험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람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노출돼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예요. 이 네이버링 데이터베이스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이버링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을 써서 엡실론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공식 명칭이 엡실론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입니다. 자, 엡실론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자, 어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떤 질의 결과, 주로 통계치 형태죠. 결과 생성해서 대답을 하는 어떤 기법이 있어요. 어떤 기법이 있는데 이 기법을 사용해서 D라는 인풋,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인풋으로 줬을 때 결과값이 나오겠죠. 어떤 S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근데 만일 그 원본 데이터 D에 네이버링 데이터베이스 D 프라임을 주고 동일한 메커니즘을 돌렸을 때도 같은 결과값이 나올 거냐? 그런 같은 결과값이 나올 확률이죠. 확률의 비율 차이가 이 에프실론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말하면 PR의 A D 이퀄 S할 확률하고 PR의 A D 프라임 했을 때도 S가 나올 확률이 확률의 B가 이 에프실론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즉 두 인접 데이터베이스에서 도출한 어떤 결과가 동일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게 차이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을 집어넣고 했을 때도 평균 몸무게가 30kg 나왔고요. 홍길동이 없는 버전도 30kg 나왔어요. 그 경우는 이게 일치하는 거죠, 두 개가. 그러면 이게 1이니까 어떻게 돼요? 엡실론이 0이죠. 엡실론 값이 0이면 D로 주어진 값과 D 프라임으로 줬을 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값이 완전히 같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길동이라는 한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같네? 그럼 어떻게 돼요? 홍길동은 그 A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전혀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지 않는다. 안전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엡실론 값이 커지면, 즉 홍길동이 들어갔을 때의 결과값과 홍길동이 없는 데이터를 갖고 했던 결과값이 차이가 심할수록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만큼 심하니까, 즉 홍길동은 그 결과 A라는 행위에 대해서 프라이버시가 위험할 수 있다. 엡실론 값이 커질수록 많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엡실론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의 개념이에요. 엡실론 값에 따라서 프라이버시가 더 좋다, 나쁘다, 안전하다, 덜 안전하다, 위험하다를 우리가 숫자로 측정해서 숫자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엡실론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개념을 최초로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수치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어떤 수학 모델, 이론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입니다. 자, 이런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값을 변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잠시 나왔었는데 이 변조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죠? 그러니까 몸무게 평균이 얼마니 하면은 평균값을 정확히 가져주면 안 돼요. 매번 정확한 값에서 약간의 변조, 노이즈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평균값이 30kg였는데 32kg요. 이렇게 약간 거짓말, 노이즈가 끼어있는 값을 줘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노이즈를 주는 방법으로 라플라스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플라스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이 메커니즘을 따라서 노이즈를 주면 그 결과값은 항상 참 프라이버시를 만족한다라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플라스 메커니즘하고 유사한 다른 기법으로 하나가 지수 메커니즘, 익스포넨셜 메커니즘이라는 것도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라플라스 메커니즘은 숫자 형태로 값이 떨어지는, 가령 몸무게 값 30kg 평균 이렇게 떨어지면 숫자 값 더하면 되죠. 플러스 2 하세요. 노이즈. 그럼 32kg. 이런 식으로 숫자 값으로 떨어지는 경우엔 라플라스 노이즈를 추가해서 만들어내는 방법이고요. 지수 메커니즘은 숫자가 아닌 형태, 가령 가장 몸무게가 큰 사람 홍길동은 숫자가 아니죠. 이렇게 숫자가 아닌 경우에
어떤 행위, 메커니즘에 대해서 노이즈를 어떻게 표현하고 그 표현된 노이즈를 수적 아닌 형태, 이런 형태의 값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수 메커니즘을 부릅니다. 자, 이 라플라스 메커니즘 어떻게 하느냐? 라플라스 분포라고 하시죠. 확률 분포인데 이 라플라스 분포를 통해서 제너레이트된 실수값을 우리가 아까 구했던 통계값에다 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평균 구하기, 뭐 최대값 구하기, 합 구하기 이런 행위에다가 나온 결과에다가 라플라스 노이즈를 더합니다. 이가 라플라스 노이즈예요. 라플라스 분포로부터 만들어진 숫자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해진 값을 가지고 사용자에게 제공을 주면 이렇게 라플라스 노이즈가 더해진 형태로 표현되는 값들은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만족한다 라는 이론입니다. 이게 라플라스 메커니즘이에요. 즉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사용자 어떤 질의를 하거든요. 질의가 주로 이런 유형 형태의 숫자 값을 찾는 형태의 질인데 그 실제 이 질의를 수행한 결과값 FD를 그냥 리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질의값에다가 어떤 x값, x는 뭐냐면 라플라스 분포에서부터 제너레이트 되는 숫자 값입니다. 우리 확률 분포 값이니까 동일한 작업을 물어도 원래 값 30kg 평균은 같지만 뒤에 노이즈가 2가 붙을 수도 있고 1이 붙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붙을 수도 있고 플러스 7이 붙을 수도 있고 이건 라플라스 분포가 제너레이트 하는 노이즈 숫자 값을 그냥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값이 달라져요. 이해되시나요? 동일한 질문을 해도 매번 값이 달라지는 게 이런 그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사용하는 기법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확률 기반의 노이즈를 계속 더하기 때문에. 자, 라플라스 메커니즘, 라플라스 함수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옛날 수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이런 함수, 지수 함수 형태인데 앞부분에는 요 2b분의 1이 요 함수의 분산이고요. 그다음에 요 2의 지수로 올라가는 요 값 중에서 요 뮤값이 평균이에요. 즉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좀 매끄러운 분홍색 라인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고요. 조금 뾰족한 게 왜 라플라스 디스트리뷰션이에요.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중심 평균값 근처 값으로 제너레이트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뮤가 0이고 분산이 2의 엡실론분의 델타 F의 제곱인 형태로 하는 분포를 만들면 이런 그림이 떨어지거든요. 가운데가 0인 그러니까 원래 몸무게 값이 30이었으면 플러스 31, 29, 33, 27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값들이 제너레이트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델타 F 값을 우리가 센시티비티, 전역 민감도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든요. A라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게 가령 평균 구하기, 합 구하기 이런 값이라고 치면 이 값에서 이 행위가 D라는 데이터베이스랑 D'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왔을 때 한 사람이 더 있고 없고에 따라서 원래 이 값이 지니는 최대 편차가 얼마냐인 거예요. 가령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랑 안 들어왔을 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100명 안 들어오면 99명인데 몸무게 평균 차이가 최대 얼마큼 날 거냐의 문제예요. 사람의 몸무게 값을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가령 최소 30kg에서 최대 200kg까지 된다. 그러면 30kg랑 200kg 민맥스 값인데 이 값이 들어왔을 때 100명의 평균값하고 이 값이 없을 때의 100명의 평균값의 차이 최대 최소 그런 걸 우리가 전역 민감도라고 부릅니다. 아주 많이 쓰는 그 통계 함수 중에 하나가 카운트예요. 숫자 세기. 총 몇 명입니까? 그러면 99하고 100 이렇게 되겠죠. 홍길동이 들어오면 100명이고 홍길동이 안 들어오면 99명. 이럴 때는 글로벌 센시티비티 전역 민감도가 얼마냐? 1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값을 기반으로 해서 그 최대 최소치의 그 차이를 엡실론 나눈 그거의 제곱 곱하기 2 요걸 분산으로 하는 라플라스 분포 형태로 제네레이트 한 다음에 값을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값이 표현됩니다. 이거 한번 예제 한번 볼게요. 이 사이트인데요. 엡실론 값을 조정할 수 있어요. 엡실론 값을 한번 0으로 맞춰보겠습니다. 현재 0입니다. 여기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보시나요? 이 원래 값이 이 값인데
이 기준값이 여기거든요. 원래 값이 가운데 0인데 0보다 큰 값, 작은 값들이 막 제너레이트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엡실론 값을 바꿔볼게요. 지금 엡실론이 0이었는데 엡실론이 커요. 엡실론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를 빨리 수렴하죠. 그 얘기는 금방 개싱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엡실론이 0이면 굉장히 노이즈가 큰 값도 나고 작은 값도 나고, 따라서 어느 값이 평균 원래 있던 0 근처인지를 쉽게 개싱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보시면 오래 돌리면 결국 가운데가 가장 높은 산 모양으로 나타나요. 즉 이 가운데라는 값을 기준으로 임의의 값들을 막 제너레이트를 하는데, 이 엡실론 값에 따라서 엡실론까지 크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멀리 갔다가 빨리 수렴합니다. 반면에 엡실론이 0이면 이런 바깥에 있는 값들이 자주 나와요. 따라서 이게 가운데다라는 것을 쉽게 개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엡실론 값이 0이냐 혹은 큰 값이냐에 따라서 프라이버시가 얼마나큼 안전하냐 좀 덜 안전하냐, 이걸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설명을 드렸고요. 따라서 이 엡실론 값이라는 숫자,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값인데, 이 숫자 값으로 얼마만큼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기법이다라고 수학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어떤 기법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가령 엡실론 10만큼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엡실론 20만큼 안전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법이 얼마만큼 엡실론 값을 만족합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사실 어떤 기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과정만 거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메소드가 데이터를 어떻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여러 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경우에는 각각의 알고리즘, 디테일한 각 스텝별 알고리즘의 엡실론 값과 전체 엡실론 값이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런 걸 다루는 것이 구성 정리입니다. 컴포지션 시어리엄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메커니즘, 어떤 알고리즘, 메소드를 만들 때 스텝이 여러 개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 스텝별 그 프라이버시 엡실론 값하고 전체 엡실론 값이 무슨 관계냐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리가 시퀀셜 컴포지션, 순차 구성 정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가 패러럴 컴포지션, 병렬 구성 정리예요. 첫 번째 시퀀셜 컴포지션은 데이터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갖고 다시 어떻게 했어요. 그 나왔어요. 이때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어떤 행위를 가했죠. 각각의 행위를 가할 때마다 각각의 메커니즘이 이건 E1 엡실론 1만큼의 그 값을 써서 노이즈를 줬어요. 얘는 엡실론 2만큼 노이즈를 줬고요. 얘는 엡실론 3만큼 노이즈를 줬어요. 그건 이 전체 메커니즘의 프라이버시 값은 얼마냐? 엡실론 1 더하기 엡실론 2 더하기 엡실론 3예요. 즉, 한 번 가공한 다음에 가공한 값에 또 한 번 가공을 하고 또 한 번 가공을 했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데이터들은 가공 세 번 동안 걸쳐서 이루어질 때 그 프라이빗 노이즈들을 다 누적해서 받아온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각각의 엡실론 값들을 다 더해줍니다. 이걸 순차 구성 정리라고 해요. 반면에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엡실론 1 썼고 엡실론 2 썼고 엡실론 3 썼어요.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 또는 이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E1, E2, E3 중에서 가장 큰 거, 맥스 값이 이 결과물에 대한 엡실론 값이에요. 즉, 앞에 거는 마치 우리 20개처럼 처음에 동물입니다. 두 번째 질문, 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직립보행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어떤 힌트를 주게 되면 정답이 점점 가까워지죠.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해준 거고요. 첫 번째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은 서로 인디펜던트하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그 프라이버시 엡실론 값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노이즈를 준 값 하나만 최종 결과로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만들면 그 내부 메커니즘이 이렇게 순차 정리로 표현되는지 혹은 병렬 정리로 표현되는지 혹은 두 개가 같이 막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각각 내부적으로 주는 노이즈의 합을 전체의 노이즈로 어떻게 계산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이 두 가지 이론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엡실론 값을 더하고 뭐 맥스 취하고 그래서 전체 엡실론 값을 구한다 이런 개념을 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 엡실론 값을 프라이버시 버짓이라고 불러요.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처리를 할 때 이 에필론 프라이버시 버짓을 효과적으로 잘 나누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에필론 값이 결국 노이즈거든요. 노이즈가 크면 클수록 데이터의 퀄리티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퀄리티를 최대한 좋게 하면서 또 사용자가 요구했던 프라이버시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프라이버시 버짓을 잘 나누어 쓰는 그런 형태의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